다들 이제 읽어 오셨겠지만 이제 연결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커넥셔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인공신경망으로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그런 접근법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퍼셉트론이나 딥러닝이나 이런 지금 요 오른쪽 하단에 나와 있는 요 그림에 안 익숙한 분이 계신가요? 이제 안 계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학부 때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퍼셉트론 이러면 아무도 몰랐는데 이제는 거의 필수가 돼버린 것 같아서 조금 격세지감이네요. 그래서 굳이 그러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제 어떤 상식적으로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좀 편하게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7, 80년대에 이제 이런 커넥셔니스트 네트워크 혹은 퍼셉트론이라 불리는 이런 인풋을 받아들여서 썸메이션해서 이제 다시 아웃풋을 내놓는 이런 계산 유닛을 정의해서 요것들을 이제 바이올로지컬하게 영감을 받아서 만든 이러한 유닛들이 모여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제 그리고 웨이트를 적당하게 업데이트 시켰을 때 무슨 행동을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사실 설명을 하려고 몇 가지 들고 왔는데, 이제 이런 유닛들이 합쳐진 게 이제 퍼셉트론인 거고,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인 거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연결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 메모리를 좀 할 수 있냐 있으면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이고, 아니면 그냥 피드 포워드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분류가 되고, 사실 이 책은 2012년에 이제 딥러닝 레볼루션이 있기 전에 기술된 책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이 연결주의적인 방법론에 대한 서술이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기초적이고 어떤 함의에 대해서도 되게 제한적으로만 다루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면서 이 책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의 인간에 필적할 만한, 인간을 오히려 넘어서는 이제 적어도 이제 몇몇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지 분류나 바둑이나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이런 네트워크를 짜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성능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 이건 거의 다 아실 내용이고,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사실 지금 안 오신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좀 그런데, 이제 사실 1, 2, 3번은 너무 간단한 것 같아서 이제 2번 잠시만요. 정신 탐지자 예를 간단히 서술하실 2번 같은 경우에 예진님 혹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아, 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마인 디텍터라는 시스템 자체가 일단 सब머린이 있을 때 이제 앞에 있는 뭔가 그러니까 물체가 있을 때 그게 무엇인지를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뉴럴넷 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것을 이 example에서 좀 다뤄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서페스가 마인이냐 아니면 돌이냐를 이제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그래서 그냥 뉴럴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example에서는 이 뉴럴 네트워크의 이 오르가나이제이션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를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풋 레이어는 이제 그러니까 예시로 그 책에서 줬던 내용이 이제 프리퀀시가 다른 시그널들을 이렇게 쐈을 때 이제 에코가 어떻게 돌아오느냐
이제 그 데이터로 저희가 인풋 레이어로 넣고, 그럼 히든 레이어에서는 이제 히든 레이어로 갈 때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고, 그리고 각 데이터 값마다 웨이트가 지정이 됩니다. 그 얼마나, 그러니까 물론 뭐 정확한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인지 어떤 웨이트가 주어지는지 이런 거는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히든 레이어에서 액티베이션과 그 웨이트의 그 calculation을 거쳐서 upper layer에서는 그 결론적으로 이게 rock이냐 아니면 mine이냐 이 decision making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 organization을 보여주는 그런 예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한글 책에는 정신 탐지자 예라고 되어 있는데 마인 디텍터였거든요. 기뢰 탐지자였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무슨 말인지 사실 그 좀 몰랐거든요. 이거 정신 탐지자란 말이 어디서 나오나. 근데 그거였군요. 제가 영어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답 속에 1번에 대한 답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주의자, 일단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그 여기 책에 이제 백프로보케이션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뒤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룰 거라서 일단은 스킵을 하고요. 이제 인공신경망과 뇌가 어떤 점에서 닮았느냐 했을 때 여기 책에서 나온 게 일단 뭔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거. 이게 되게 그 어떤 직관적으로 상당히 어떤 시스템이 그 뭔가 이제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되게 그 어떤 공통점으로서 커다란 공통점인 거고, 그리고 병렬적으로 작동한다. 이게 이제 각 서브 유닛들, 그러니까 퍼셉트론들이 이제 연산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머전트한 프로퍼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 뇌하고 되게 공통점이 있다. 이제 우리 뇌도 각가지 영역에서 이제 병렬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유사한 점이고, 이제 분산적 표상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 영어로는 어떤 식으로 말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그 표상이 이제 그 정보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이 그 웨이트들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에 의해서 그 어떤 정보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가 그 이 네트워크 안에서 구현되어 있는 방식이 연결망의 상태로의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분산적이다, 디스트리뷰트되어 있다 얘기하는 거고, 우리 뇌도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옵토제네틱스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유사하고, 그리고 이제 로컬리 어떤 프로세스가 일어난다라는 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빈약한 신호도 잘 처리한다. 이제 신호 퀄리티가 떨어져도 이제 그냥 그 익스플리시트하게 코딩된 네트워크랑은 다르게 이제 얘는 어떤 그 확실성이 좀 낮아도 이제 그 이 신호를 어떤 어느 정도의 컨피던스를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게 그 실제로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거나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컴퓨테이셔널 티오리 오브 마인드에서 그러니까 일일이 다 코딩하지 못하는 약한 신호에 대해서도 코딩을 할 수는 없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연결주의망에서는 그런 것들을 비교적 쉽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엘리건틀리 약화된다. 이거는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의 노드들을 이제 없애기 시작하면 이제 성능이 점차 떨어진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뇌도 뉴런들이 점차 죽어 나갈 텐데, 물론 그런 게 뭐 디멘시아 이런 거랑도 연관이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노화했을 때는 우리의
정신 기능이 어떻게 보면 말하면 우아하게 약화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이올로지컬하게 얘가 그 오리진에서 영감을 받은 만큼 이제 인공신경망이 우리 뇌와 상당 부분 유사하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뇌와 유사한 만큼 이제 마음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면에서 알기를 하자면 그 우리 뇌와 유사한 구조 그리고 기능도 유사하다. 이제 일각에서는 뇌가 엄청 거대한 클래시파이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란 건 분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의 그냥 근본적인 기능이 정보를 클래시파이 하는 거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랑 관련돼 있냐면 이제 그 embodied mind, 저번에 예전에 설명 제가 들린 적도 있는데, 이제 우리 마음은 그 일단 업다운을 구별하고 좋고 싫은 걸 구별하고 이제 왼쪽 오른쪽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은 건 위, 나쁜 건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축을 두고 갖가지 것들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이제 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바로 본능적으로 클래시파이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축으로 정의된 공간상, 보통은 이제 우리가 3차원에 사니까 최대한 3차원 내의 공간에 무언가를 위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사고방식은 그런 이분법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 이분법적 작동 속에서, 그 축 속에서 무언가들을 클래시파이해서 위치시키고 식별하고, 이제 그런 게 뇌의 기능이다, 그 본의 기능이다 라는 주장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3차원 내에 위치한 이상 앞뒤가 정해지고 위아래가 정해지고 양옆이 정해지고, 그런 바디 속에 우리 마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인바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갖가지 정보들을 여기까지는 사물, 뭐 여기까지는 뭐 핸드폰, 여기까지는 뭐 책,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런 클래시파이를 하고, 책은 유익한 것 혹은 뭐 쓸모없는 것, 뭐 이제 책에 대한 나의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을 좋고 싫음을 또 호불호를 나누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뇌의 기능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연결주의망이, 인공신경망이 기본적으로 클래시파이어이기 때문에 논리니어 클래시파이어잖아요. 이제 그 어떤 어 그 리그레션을 되게 복잡한 커브로 리그레션을 해내는 다차원 클래시파이어가 이제 ANN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 뇌가 하고 있는 거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몇 가지 반론을 냈는데, 이제 합리성, 그러니까 논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딱 알아챌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걸 알기 위해선 인공신경망이 오랫동안 학습해야 된다. 근데 우리도 그런 걸 학습하려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저는 몇 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 근데 그 어떤 본능적으로 어떤 위험을 감지한다든지 아니면 뭐 앞에 절벽이 있는 걸 구별한다든지 그런 거는 되게 어린 정말 신생아들도 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특정 합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다만 논리나 이런 것들은 뭐 어린아이한테 가르쳐 봐도 사실 비합리적이잖아요, 인간은. 그런 면에서는 저조차도 특정 면에서는 매우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어 그냥 내 욕구대로 살아가고 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 얼마나 강력한 논리인지는 조금은 의문이 있습니다.
딱 알아채는 게 엄청 잘 훈련된 거지만 그런 걸 구현하는 인공신경망이 못 만들어질 이유가 없다. 사실 여기 반론들은 다 그런 기술적으로 발전하다 보면 다 이런 것들이 구현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약점이 있는 반론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딥러닝이 발전 이후에 이 책을 다시 썼다면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언어도 마찬가지고, 언어는 뭐 이제 말할 나위도 없고, 체계성 같은 경우도 우리의 사고가 체계적이라는 거, 우리가 신텍스를 갖고 논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떤 정보가 신경망 안에 표상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정말 뭐 밸류나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된다고 하면 그게 어떤 워크스페이스가 돼서 이제 기업들이 우리가 어떤 패킷으로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그거를 조합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게 생각이잖아요. 멘탈 어떤 매니플레이션이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이란 것 때문에 우리가 그 계산주의 마음 이론이 지지가 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 논리 이런 것들이 그 계산주의 마음 이론으로 잘 설명이 되니까 이제 연결주의는 그게 어떤 식으로 창발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약한 것 같은데 혹시 반론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근데 바둑이나 뭐 여러 가지 게임 하거나 이런 걸 사례를 보면 그냥 귀납적으로 논리라는 걸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거를 정말 익스플리시트하게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 뭐 갖고 노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냥 그런 게 구현만 되고 얘가 내재적으로는 아무것도 뭐 느끼지 않겠죠. 근데 그, 그 논리를 담아낼 수는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안에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거. 이제 마치 What is it like to be a bat 문제처럼 이제 인공신경망 안에서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를 아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하다 보면 어떤 그런 구조화된 표상이나 체계성 문제도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이 분야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제가 틀린 말 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을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또, 그래서 이쯤에서 사실 제가 바로 방금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계속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그 인공지능의 역사를 조금 분석을 해봤을 때 그 계산주의 마음이론에서 고전적 이제 계산주의, 클래시컬 컴퓨테이셔널리즘 그 입장의 경우에 이제 고전 컴퓨터랑 프로그래밍 랭귀지 PA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 사람이 항상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 behavioral economics 그 행동 경제학 그쪽에서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만든 이론 중에 사람이 시스템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조금 오래 걸리는 마인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반면에 또 동시에 아주 상반되는 비합리적이지만 굉장히 빠르고 직관적인 시스템이 또 있다. 뭐 이런 이론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논리적이고 대신에 좀 느린 그런 부분이 이제 고전적 계산주의, 클래시컬 컴퓨테이셔널리즘에서 좀 설명을 해준다면 커넥셔니즘은 그런 합리성이나 언어 사용 능력, 그리고 체계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대신에 어떻게든 조금 직관적이고
좀 빠르고 그런 연산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연결주의랑 고전적 계산주의 두 개가 그 계산주의 마음이론의 핵심적인 두 가지 이론으로서 두 개가 서로 같이 쓰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실 최근은 아니고 한 2018년 정도에는 이제 그 두 개를 합쳐서 그 두 개의 장점을 어떻게 섞을 것이냐라는 담론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그런 고전적 계산주의라는 철학 이론을 이제 토대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일기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심볼릭 AI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1990년대부터 이제 연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딥러닝이죠. 그것을 이제 연결주의 인공지능, 커넥셔니스트 AI라고 부르는데 이제 제가 실무에서도 이제 딥러닝 아키텍처를 굉장히 많이 개발하는데도 제 교수님이랑 이제 수학을 좀 하신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널하다. 되게 학습을 하기는 하는데 멍청해요. 왜냐면은 스스로 어떤 지식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내적인 어떤 체계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3기 인공지능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게 커그니티브 AI라 그래서 컨스트럭티비즘이라는 어떤 구성주의 그래서 철학에서 구성주의라고 하면은 교육 이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론인데요. 어떻게 그냥 간단한 학습을 통해서 지식과 의미를 만들어내고 체계화하며 뭐 그런 걸 어떻게 하냐. 근데 다만 이 마지막에 있던 이 부분이 이제 방금 현우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과학 이론이나 이런 게 지금은 아직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cognitive AI 그 3기 인공지능의 어떤 요구 조건을 어느 정도 만족한다라고 이제 학계에서는 조금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인간의 인지적 구조를 좀 본따서 만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제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서 조금 그 담론이 조금 더 네, 조금 더 과학적인 방식으로 조금 제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달파라는 미국의 이제 그 첨단 과학을 좀 투자를 해주는 인슈티브를 주는 그런 연구소에나 아니면은 오픈 AI 같은 일론 머스크 같이 좀 이상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여러 가지 편법을 써서 그런 AI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는 뭐 문제를 풀 때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같이 출력하는 아키텍처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 개랑 고양이를 분류해야 될 때 얘를 개라고 이제 골랐을 때 왜 개라고 골랐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골랐는지에 대해서 리즈닝을 이제 출력을 같이 해줘야 되는 그런 식의 AI를 만들어서 편법으로 어느 정도 두 가지를 다 섞으려고는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퀄리아나 이런 문제는 또 해결을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계속 저는 그 심리 철학에서도 좀 공부를 계속 해보고 있었거든요.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제가 준비를 부탁드렸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그 저기 3번 지훈님 혹시 이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네, 사실 3번 부분은 다른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네,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뭔가 여러 처리기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거를 병렬적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연결주에서 제시하는 모델에서 한 레이어에 있는 여러 노드들이 그 그런 계산 과정을 동시에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병렬적인 처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4번 그 정은님 혹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 왔는데요. 일단 암산에 미숙하다는 주장이 저희도 컴퓨터에 비해서는 암산을 부정확하고 느리게 수행하고 연결주의로 구현한 그 신경망도 암산을 잘 못한다는 측면에서
저희의 의식과 연결주의망이 닮았기 때문에 연결주의의 지지 기반이 강화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런데 이 책에서 반박하기로는 사람 중에서도 암산을 연습한 사람들이 적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렵고 암산을 연습하면 금방 빠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암산을 못한다고 단정 짓기도 어려울 뿐더러 암산을 잘하고 못한다는 기준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논증은 틀리다고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암산에 그 인간이 암산에 미숙한 거는 사실인데 이제 일부 사람들은 정말 잘 하잖아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고 네, 어, 그게 저는 어쩌면 그 연결주의에 대한 오히려 지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부분을 연습해서 이제 좀 초인간적으로 잘 할 수 있잖아요. 자동화를 잘 하면 이제 그게 어쩌면 아까 도현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도 이어질 수, 커그니티브 AI하고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은 되게 뭐 연합적으로 클래시파이 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그게 고도화돼서 자동화되면 이제 그 어떤 행동들이 모듈화돼서 습관처럼 이제 무의식 영역에 들어가서 그냥 그 어떤 루틴처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그냥 딱 어떤 그 이니시에이션만 하면 뭐 피아노를 연주하든 이제 아니면 뭐 암산도 뭐 비슷할 거고 이제 되게 고도화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어쩌면 그 연결주의 이론하고 맞닿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데 혹시 첨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네, 현우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 제가 최근에 듄이라는 소설을 읽었을 때 그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그 캘큘레이터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약간 사실 뭐 과외 같은 걸 해봐도 공부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머리가 아프고 이제 뭔가 뭔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게 행복하고 정말로 그거를 하는 게 어떤 생물학적인 쾌락을 준다면 그런 걸 좀 잘하게 좀 특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냥 지금 당장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는 그런 게 되게 쉽게 구조화돼 있을지라도 뭔가 사람들을 계속해서 뭐 훈련을 시키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충분히 그 캘큘레이션이나 뭐 그런 신택틱한 조작도 굉장히 잘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속셈 학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암산을 막 대회도 나가고 이렇게 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정말 그, 그러니까 그 어떤 부분에 우리가 특출을 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리고 그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인간의 어떤 신경망의 굉장히 어떤 뭐 열린 속성을 보여줄 것 같아요. 보편성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저는 이 연결주의가 특정 방식으로 훈련이 되는 거죠. 이니셜라이즈 되고 나서 그런 작동 원리인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고 사실 5번도 지금 제가 다 얘기하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도현님 뭐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네. 그 5번은 아까 앞서 설명하신 7개 같은 경우 그 6개였나 7개였나 그거 네 6개죠. 네. 6개 뭐 첫 번째 뭐 학습할 수 있다. 병렬 연산을 할 수 있다. 뭐 분산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다. 개별적으로 연산이 발생한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입력에 대해서도 잘 작동한다. 그리고 gracefully degrade, 뭐 우아한 약화라고 하셨는데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하이 커넥티비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적인 손상이 전체에 글로벌하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네, 근데 그 사실 맨 마지막 두 개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기도 해서 실제로는 딥러닝 중에 이제 잘 못 푸는 문제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인공신경망과 두뇌가 갖고 있는 어떤 차이점 같은 경우는 제가 뭔가 조사를 옛날에 했었을 때는 각 노드 연결에 부여된 가중치가 흥분성에서 억제성 또는 그 반대로 전환이 가능한 게 인공신경망이고 또 신호 또는 정보가 양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두뇌의 경우에는 흥분 시냅스랑 억제 시냅스 전환이 애초에 불가능하고 뉴런의 축석 돌기에서 신호의 양방향 전달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아마 핵심적인 차이라고 네,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옛날에 궁금해했었던 것 중 하나가 그 딥러닝 아키텍처 자체를 하나의 어떤 액션 셋으로 보고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이야기하는 게 어떠한 엑시엄 셋이든 참이지만 증명 불가능한 그런 어떤 명제가 있다 뭐라는 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만약에 딥러닝 아키텍처를 우리가 조금 더 추상화해서 걔네들을 만드는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공리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걔네들이 풀 수 없는 문제나 걔네들이 참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게 있는지 왜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또 커넥셔니즘이 정말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다면 인간도 결국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커넥셔니즘이 해결할 수 없는 커넥셔니스트 AI가 풀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걸 찾아봤는데 한 2017년, 18년도에 논문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말한 커넥셔니즘, 그러니까 딥러닝이 풀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똑같이 괴델 논증을 사용을 해서 또 수학적으로 되게 조금 인텐시브한 어떤 작업을 해서 찾더라고요. 찾긴 찾는데 문제는 그런 문제들이 무슨 문제인지 자체가 이제 unsolvable한 문제다. 그래서 직접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좀 말이 길어지는데 딥러닝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가 딥러닝이 풀 수 없는 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괴델의 이제 불완전성 정리에서도 나오지만 어떤 명제가 참이지만 증명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걔가 참인데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인지조차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증명이 가능하려면 걔가 참이려면 참인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걔가 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초에 unsolvable한 퀘스천이다라는 것까지 뭔가 알아낸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스트롱한 조건을 줘서 정말로 우리가 어프락서메이션을 좀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로 좀 군사를 하는 논문이었는데 EMX 뭐 딥러닝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어쨌든 그런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딥러닝 아키텍처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을까? 네, 그런 문제 자체가 근데 어떤 문제인지조차 우리는 애초에 보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역설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거를 이제 괴델 논증을 통해서 수학자랑 AI 학자들이 좀 밝혀낸 것 같습니다. 네. 선한 질문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인데 유림님 어디 가셨나요? 약간 어디 가신 것 같네요. 오시면 듣도록 하고. 오셨나요? 네, 6번이 뭔가 제 한국 책에는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그 한국 책에는 막 난이도 중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뭔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서
일단 잘 모르겠다는 말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어, 구글링을 해봤는데 그 철학 사이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채팅으로 공유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 일단 체계성은 구조화된 표상을 요구를 하는지 요구를 하지 않는지 요거 이게 솔루션이요. 네, 네, 저도 봤습니다. 요거. 네, 네. 아, 저도 요 솔루션이 있죠. 요거. 아,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주신 분이 네네네. 있더라고요. 그분도 공부를 하셔. 막 일단은 구조화된 표상이라는 게 지금 그 표상을 갖는지 안, 그러니까 갖는지 안 갖는지 이런 걸 얘기할 때 언어라는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체계성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뭐 그래서 뭐 문장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때는 어쨌든 표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표상이 없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표상이 없는 거는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르게 약간 생각을 해보셔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음. 사실은 저는 조금 약간 말장난 같긴 해요. 제가 뭐요? 철학을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체계성이란 게 결국 그 어떤 논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x는 y로 z를 때렸다, z는 y로 x를 때렸다. 그러니까 뭐는 뭐를 뭐로 때렸다라는 그런 그 서술 방식, 체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x는 y로 z를 때렸다라 z는 y로 x를 때렸다가 비슷한 구조 체계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리고 뭐 그 3단 문법 이런 것도 요런 체계가 유효하다고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뭘 넣든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랑 그게 체계성이고, 그리고 구조화된 표상은, 표상은 뭔가 나타내는 건데, 외부의 어떤 대상을 내면에 뭔가 나타내는 건데, 그게 제가 아까 말한 뭐 embodied mind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좌표 공간 내에 구조화돼서 이제 축상에서 나타나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릴레이션십이 정의돼 있다든지, 그거는 무조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표상은 거의 제 생각엔 반례 없이 다 구조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왜냐하면 밸류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싫은 것, 좋은 것, 그러니까 뭔가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것만 우리가 표상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이제 뭔가 하여튼 밸류가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런 체계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구조화된 표상을 요구하는가,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거든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체계성을 이해하려면 구조화된 표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여러 사물들을 우리가 귀납적으로 이제 어떤 그 표상들을 체계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논리라는 것도 인식이 되지 않을까, 귀납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 배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자연계의 어떤 체계성이 그냥 어떤 우리가 그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체계성이라는 것 자체, 논리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걸 구조화되게 표상하든 말든 그냥 존재하는 거 아닌가. 뭐 말장난 같긴 한데.
음, 체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화된 표상을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네. 이 질문을 봤을 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 이 질문을 읽었을 때 제 머릿속에서 그려진 이 상황은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언어가 없는 상태의 생각도 존재할 수 있는가? 이 문제와 같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 요 6번 문제의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네, 일단 체계성이 필요하다, 체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는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제가 지금 구조화된 표상이 제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분명 마이크를 켰을 때는 이게 생각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이제 네, 뭔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언어로 정리가 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생각은 존재할 수 있고, 근데 그 생각은 체계성이 띄기 때문에 그래서 체계성을 구조화된 표상을 요구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 이제 현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체계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된 표상이 가능을 세우는 게 가능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도 네. 예진님 생각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게, 아까 뭔가 밸류를 뭔가 좌표화를 한다던가 체계를 만들었을 때 생각이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희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저는 보통 어떤 기억이나 추억, 어떤 공간에 있었던 것, 어떤 시점에 어떤 공간의 상황, 뭐 이런 거를 절대 뭐 이렇게 소설처럼 묘사를 해서 막 문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장면같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것도 구조화된 표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 그러니까 꼭 언어로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있을지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진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멘탈 레프레젠테이션이 언어랑 같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 어떤 퀄리아나 생각하신 뭐 그런 이미저리 같은 것도 레프레젠테이션인데 비언어적이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장면을 우리가 설명하려면. 그래서 제 생각 근데 그것도 구조화된 표상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저리가 특정한 구조를 갖잖아요. 좌우가 있고 뭔가 그 공간 안에 뭔가가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게 그 표상의 구조가 아닐까요? 그래서 하여튼 네. 그래서 언어랑 같지는 않는데, 근데 그런 체계성이 우리 그 물리 세계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표상도 그 체계성을 그대로 따르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분량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좀 했는데 다들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2부로 넘어가서 제가 준비한 좀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결주의랑 계산주의가 이제 대립하는 어떤 아까 도현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기, 2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런 대립 구도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건 그 사이트에서 퍼온 건데, 이제 연결주의는 두 가지 원리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정신 상태, 모든 정신 상태는 이제 어떤 뉴럴 유닛의 그 액티베이션 밸류다. 그리고 그 뉴럴 유닛들의 웨이트 혹은 스트렝스를 조절하면 그게 기억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주요 원리고 계산주의랑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그 인지주의랑 반대되는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인지주의는 계산주의랑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그니티비즘에서는 이제 어떤 그 심볼릭 모델 이런 게 존재한다. 그래서 어떤 우리 뇌를 블랙박스로 보고 그 심볼릭 모델이 뭘까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어프로치인데, 연결주의는 그 반대로 블랙박스라고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모델, 이런 그 유닛들이 창발해서 뭔가 그 우리의 펑셔닝이 나온다. 그래서 사실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반대로 백워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가는 거, 아니면 정말 포워드하게 구현해 나가는 거. 그래서 그 접점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들은 도현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인지주의는 명확한 기호 그리고 문법적 규칙에 초점을 맞추는데, 연결주의는 그 자극을 어떻게 저장하는가 그리고 그게 어떻게 업데이트 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인지주의는 심볼의 매니플레이션이 생각이다라고 말하는데, 연결주의에서는 이제 그것만으로 정신 활동을 모델링하기에 부족하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러니까 현상학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뭔가 개념들을 이렇게 가지고 놀잖아요. 그거가 계산주의랑 잘 합치하는 것 같고, 반대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는지 뇌의 생김새를 보면 연결주의가 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 양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연결주의적 성격과 계산주의적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특정 측면들을 각각 반대 방향에서 바라보고 분석한 게 각각 연결주의랑 계산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책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Backpropagation and the Brain이라는 2020년 네이처 리뷰 뉴로사이언스에 나온 퍼스펙티브 논문인데요. 이제 주저자가 티모시 릴리크랩이라는 분이지만, 릴리크랩이라는 분이고, 그 지오프리 힌튼, 다들 아실 이제 그 딥러닝의 대부이신 이분이 이제 주저자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네이처 리뷰 뉴로사이언스에 어떤 논문을 쓰셨지? 사실 제가 이걸 소개하기 전에 히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그래 책 내용은 여기까지고 뭘 더 소개할까? 사실 제가 연결주의 그 딥러닝 전문가 전문적으로 뭔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뭘 더 소개할 수 있지? 고민하다가 제가 여기 마지막에 그 전에 퀄리아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주의가 퀄리아 어떻게 설명하지? 라는 논문,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논문이 있을까? 라는 그 생각을 하고 좀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물론 90 몇 년도 이런 데는 논문이 있는데, 저는 딥러닝 발전하기 이전의 연결주의에 대한 설명은 다 좀 바이어스 돼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러니까 좀 부족할 거라 생각해서 2012년 이후로 검색을 했는데, 커넥셔니즘 퀄리아 아니면 커넥셔니즘 컨셔스니스 이렇게 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딥러닝 하시는 분들이 의식에 참 관심이 없구나 라는 그 인상을 받게 됐고요. 근데 분명히 뭔가 철학적인 임플리케이션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90 몇 년도 논문을 한 반쯤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어렵고 좀 너무 약간 사변적이어서 포기를 했고, 제가
잘 설명할 자신도 없고 해서 물론 이 논문도 좀 자신은 없는데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 백프로퍼게이션은 다들 아시죠? 이제 그 퍼셉트론을 다들 아시니까 이제 그 저도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여기 이 책에서도 나오고 이제 오류 역전파라고 우리말로 하던데, 이제 그게 실제 지금 딥러닝을 구성하고 있는 매우 주요한 어떤 러닝 알고리즘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브레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걸 말해야 사실은 우리가 정말 진정하게 인공신경망이라는 말을 쓸 수 있잖아요. 지금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인공신경망 뇌랑 관련 있어? 물으면 아니 실제 뇌랑은 크게 관련 없고 이제는 다른 뭐 스킬이야 뭐 어떤 테크닉이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힌튼 이분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정말 바이올로지컬 브레인하고 이제 인공신경망하고 상관이 있다, 그런 주장을 하는 퍼스펙티브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인용된 논문도 거의 200편에 달하고 아주 꼼꼼하게 잘 쓰신 논문이라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리딩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프로퍼게이션은 제가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우리가 포워드하게 이제 정보를 주면 인풋을 주고 이제 B라는 걸 얻으면 타겟하고 비교를 하죠. 그래서 그 에러를 계산한 다음에 이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로 이루어진 요 랜드스케이프 상에서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하면 가장 빠르게 이제 로컬 미니멈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이고 이제 각각의 그 웨이트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거죠. 근데 편미분이 이제 이전 레이어에서 했던 것을 전달받아서 거기서 이제 체인 룰 적용해 가지고 이제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이피션트하게 그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고, 하나하나 다 지금 편미분 하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전 레이어에서 적용한 그 체인 룰을 적용해서 이제 비교적 쉽게 특정 웨이스 어떻게 업데이트 할지를 계산할 수 있다. 그게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의 그 핵심이고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네트워크에서 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에러가 빨간색에서 이제 로컬 미니멈으로 굴러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요 논문 피겨인데 이제 네트워크가 뭔가를 러닝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A 피겨를 보시면 이제 아무런 피드백도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뭐 헤비한 러닝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 지금 요 하늘색 그게 안 보이시죠? 그 어떤 커서 네, 안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강조를 하면 될까요? 그런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레이저 쓰시면 이게 지금 그 줌에서 하는 기능이라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가상세요. 그냥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서브 피겨에서 하늘색으로 요 그 표기된 요 두 뉴런 사이의 요 연결망에 주목을 하시면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아무 피드백도 없으면 그냥 만약에 요 두 뉴런들 두 동그라미가 같이 fire together 하면 wire together 되고 아니면 말겠죠. 그러니까 아무 피드백도 없이 그냥 랜덤하게 돌아다니는 거고, 그 다음 방식은 스칼라한 피드백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erturbation learning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에러가 되게 특정 영역, 여러 뉴런 혹은 뭐 여러 그 부위, 어떤 한 부위의
뉴런들을 다 이제 바이어스를 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러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되게 느리다, 잘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려진 가장 이제 확실한 방식은 이제 스칼라하게 그냥 어떤 한 값을 피드백하는 게 아니라 벡터 피드백. 그러니까 모든 웨이트 n by n 차원에 이제 대해서 다 이제 피드백을 줘서 그 편미분을 해서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거가 백프로퍼게이션이고, 그래서 그게 실제로 그 인공신경망에서는 이제 네 번째 그림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이제 뒤로 전달돼서 이제 그 웨이트이 업데이트 되는 거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백프롭하고 유사한 그 러닝이 피드백 네트워크로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네트워크가 별개로 있고 그게 거꾸로 이제 그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 이제 그 피드백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뇌에서는 요 5번째일 텐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설명하는 게 이 논문이고, 사실 저는 이런 논문을 처음 읽었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거의 처음이라서 그래서 좀 미숙하더라도 이해 바라고, 혹시 제가 틀린 설명한 게 있으면 지적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리시전으로 따지면 백프로포게이션이 제일 정교한데, 근데 백프로포게이션을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비슷한 방식의 어떤 피드백 네트워크를 구현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 모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리얼 네트워크에서는 제가 저 이걸 가리네요. 잠깐만요. 유튜버가 된 기분, 그 슈카월드가 된 기분. 리얼 네트워크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는 그런 인터널 스트럭처를 하나하나 시냅스 다 계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근데 뇌는 뭔가 이걸 흉내낼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그래서 뇌가 오히려 우리가 떠올려낸 이 백프로포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뇌가 모사한다는 거죠. 그 방법이 이제 이 논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설명하자면 이제 백프롭에서는 아까 봤듯이 피드백 커넥션을 통해서 전송된 에러 시그널을 통해서 시냅스를 우리가 조절하죠. 근데 우리 뇌에서 실제로 피드백 커넥션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닌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도 레시프로컬하게 피드 포워드 피드백이 다 있는데 보통은 피드백 커넥션이 뭔가 게인 컨트롤 하든지 어텐션을 하든지 뭔가 그 아니면 이제 그 하이어 에리아에서 처리된 걸 주든지 이제 그 피드백 커넥션의 역할이 이제 뭐 시냅스를 조정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걸로 우리가 흔히 그냥 알고 있죠. 그리고 뇌는 주로 언슈퍼바이스드로 학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뇌하고 백프롭이 관련이 있긴 한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저자들의 주장은 이제 이 브레인이 그 백프롭에 필요한 요 코어 프린시플들을 구현하는 능력을 가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이제 Neural Gradient Representation by Activity Difference, 그래서 NGRAD 뭐 이런 식으로 NGRAD 이렇게 명명을 하셨는데 그런 메커니즘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 저는 놀랍게도 사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제가 아는 거하고도 약간 스트라이킹하게 좀 비슷한 게 있었어서 그냥 그 컨셔스니스 관련해서, 그래서 의외로 저는 이 논문을 읽으면서 좀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크레딧 어사이먼트, 이게 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어떤 웨이시나 어떤 노드가 중요한지를 크레딧을 어사인하는 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러닝 하는 데 있어서. 네, 그거가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일단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건 확실하고 근데 이제 인공신경망에서는 어떤 시냅스의 강도가 이제 시냅스 강도를 이제 그러니까 일단 시냅스가 되게 많고 그리고 어느 하나를 딱 바꾼다고 네트워크 아웃풋에 바로 영향을 주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 프로퍼게이트 돼서 피드 포워드 프로퍼게이트 돼서 네트워크 아웃풋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바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하나 편미분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n개를 한꺼번에 뭐 랜덤하게 좀 변화시켜서 이제 그 에러를 줄여서 로컬 미니멈에 간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백프롭에서는 체인 룰을 사용해서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강도를 조절해야 되는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피션트한 거고 그러면 백프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선은 첫 번째로 시냅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피드백 연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뒤로 정보를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피드백 연결이 시냅스 변화를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사실은 뇌에 둘 다 존재하죠. 존재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 시냅스 변화는 우리가 그 LTP나 LTD, 롱텀 포텐시에이션, 롱텀 디프레션인가? 네, 그거처럼 이제 NMDA 리셉터나 암파 리셉터 이런 걸로 헤비한 룰이 구현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뭐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냅스가 활성화됐었으면 그게 롱텀 이제 포텐시에이션이 돼서 그게 되게 예민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둔감해질 수도 있고 그런 그 분자적인 메커니즘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고 혹은 시냅스가 끊어지기도 하고 프루닝이라고 해서 이제 다듬는 거죠. 그래서 수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피드백 연결을 아까 말씀드린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우리 뇌에 있긴 있다. 근데 대부분의 그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처럼 그 실제로 뭐 우리 뇌에서 체인 룰이 돌아간다든지 이런 거는 생물학적으로 너무 비현실적이다. 근데 이제 백프롭의 코어 아이디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조금은 돌아가는 방식으로 복잡하게 우리 뇌가 구현하고 있지 않을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는 또 다른 뭐 그 얘기로 우선 뇌가 백프롭 like 알고리즘을 쓴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해요. 아직은. 근데 백프로페게이션을 통한 모델이 뇌의 실제 활동을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랜덤 싱글 유닛 레코딩 뉴런을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측정한 거 그런 파이어링이나 이런 것들을 백프롭 모델을 쓰면 되게 잘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그런 식으로 작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그리고 벡터 와이즈한 게 아니면 스칼라하게 피드백 시그널을 주어야 되는데 그걸로는 현재 수준의 딥러닝 알고리즘이 성공한 사례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은 어떤 그 IT 영역 그러니까 inferior temporal 그쪽 그 퓨지폼 자이러스 쪽 되게 고등한 그 뇌 부위의 활동을 이제 모델링한 건데 이제 median IT multi unit explained variance죠. 그래서 V1이나 V2 같은 좀 하위 영역의 뇌 활동으로 모사를 하면 잘 안 되고 V4 같이 좀 복잡한 건 잘 되고 이제 이런 그 지금 파란색 하늘색이 백프로포게이션 모델을 쓴 거라고 하는데 실제 뇌 활동 그러니까 V4
멀티 유닛 샘플을 갖다 쓴 것만큼이나 되게 높은 베리언스를 설명한다는 거, 이제 예측력이 좋다는 거죠. 설명력이 좋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깔았을 때, 2개 깔았을 때, 뭐 7개까지 깔았을 때, 그래서 그 어떤 리sem블런스가 이제 레이어를 많이 깔수록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디테일은 모르겠고, 그래서 백프롭이 우리 뇌에서 뭔가 구현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암시를 준다는 거고요. 근데 백프롭은 문제가 3가지가 있는데, 아까 도현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뇌에서 왜 구현되기 어려운가 생각해 보면, 백프롭이 일어나려면 우선은 피드 포워드하고 똑같은 어떤 그 임포턴스를 갖는 피드백 커넥션을 통해서 에러가 전달돼야 돼. 그래서 똑같은 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필요한데, 컴퓨터에서는 에러 데리베티브라는 그냥 변수를 갖다 주면 되는데, 대뇌에서는 그런 포인트 포인트한 리시프로컬 커넥티비티가 없어요. 그 이제 어떤 네트워크 안에서 그 웨이스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그 어떤 뉴런들에게 뭐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리시프로컬하게 연결된 네트워크는 우리 뇌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에러 시그널은 부호가 있고 또 many order of magnitude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큰 값일 수도 있다. 근데 우리 뇌의 뉴런 같은 경우는 파이어링을 음수로 할 수는 없죠. 파이어링 레이트로 뭔가 코딩한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최대 100Hz고 최소 뭐 0Hz겠죠. 그러니까 그 many order of magnitude를 코딩하기에 우리 뉴런이 이제 그 파이어링 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그리고 게다가 0101이고 그러니까 스파이크 와이즈하게 하니까 어떤 숫자를 간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계부 정리라고 얘기한 북 마킹인가? 북키핑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게 우리 뇌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백프로포게이션에서는 피드백 커넥션이 단지 이제 에러 시그널, 그러니까 이제 그 웨이트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그 숫자만 갖다 주지 그 피드백 커넥션이 뉴런의 액티비티 스테이트를 바꾸지는 않죠. 보통의 경우에. 근데 이제 실제 우리 뇌에서는 피드백 커넥션이 거꾸로 특정 뉴런의 파이어링을 바꾸죠. 이니비션을 하든지 액티베이션을 하든지 바꾸기 때문에 이게 웨이트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액티비티 스테이트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러 기능을 담당을 하고 근데 이제 머신러닝에서도 피드백 커넥션으로 뉴런의 액티비티를 바꿔서 그걸 학습에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의 주장은 우리 뇌에서는 피드백으로 인한 그 뉴런의 활동 변화가 이제 이 시냅스 웨이트의 변화를 커서하고 그게 러닝을 인듀스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저도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좀 딥러닝 디테일이 나와서 이해를 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ngrad 가설이란 게 우리 뇌가 이런 그 액티비티 디퍼런스를 사용한 그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이제 러닝을 한다는 건데, 익스플리시트하게 어떤 그레디언트 이런 정보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액티비티 스테이트의 차이를 이용해서 시냅스가 변화할 거다 이런 얘긴데요. 액티비티 스테이트의 차이가 뭐냐 하면 여기서 예를 드는 게 제네렉이라고 읽는지 진렉이라고 있는지 이 진렉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냐면 포지티브 페이즈가 있고 네거티브 페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페이즈를
비교하면서 이제 어떤 거 무언가 러닝하는데 그걸 설명을 보시면 일단 네거티브 페이즈에서는 이제 인풋이 일단 주어져요. 그리고 그 리커런트하게 액티비티가 그 흘러가서 평형 상태에 일단 도달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타겟 밸류로 아웃풋 뉴런을 고정을 시켜요. 클램프 해요. 혹은 약간 너치 도어드 해서 조금 그쪽으로 가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퀄리브리엄을 또 맞춰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러니까 네거티브 페이즈에서는 그 타겟 밸류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흘러갔는데 포지티브 페이즈에서는 이제 타겟 밸류 마지막 값이 정해진 채로 어떤 이퀄리브리엄 도달하니까 이제 근데 인풋은 똑같고 그 상황이면 그러면 이제 이 두 페이즈에서의 차이를 비교하면 웨이트 차이를 비교하면 그러면 이 액티비티 스테이트를 비교해서 이제 이 비슷하게 만들도록 이제 웨이트를 조절하면 그러면 뭔가 러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답을 알려주고 이제 풀어봐라고 하고 이게 나오려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물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시 네거티브 페이즈랑 비교를 해서 이제 그 네트워크가 뭔가를 배워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forward, backward하게 이제 액티비티를 비교함으로써 그 명시적인 어떤 에러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네트워크를 디퍼런스를 봄으로써 이제 약간은 임플리시트하게 가중치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개념을 저는 여기서 처음 들어봤는데 되게 그럴싸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하고 저는 뭐가 생각났냐면 뒤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되겠지만 최근에 각광받는 이론 중에 베이지안 브레인 티어리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확실하게는 잘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베이즈 정리가 어떤 기존의 정보가 주어진 거 따라서 이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바뀌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 해 나간다는 건데 뇌가 그런 베이지안 적인 인퍼런스를 하도록 최적화된 그런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원래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피드백 정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감각 정보가 피드 포워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어진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릴라가 뭐 지나가는 우리 동영상을 우리가 못 알아보고 그냥 공 튀기는 거에만 집중하느라 고릴라를 못 보는 그런 게 우리가 볼 거라고 기대하는 것만 본다는 거죠. 그게 이제 피드백 인포메이션이 우리의 피드 포워드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퍼시브 할지를 결정한다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이런 접근법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desire 되는 타겟 밸류가 있고 그게 지금 피드 포워드하고 어떤 식으로 상관이 있는지를 계산한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건가 하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토 인코더라는 개념을 얘기하던데 이제 여기부터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정말 겉핥기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오토 인코더라는 건 이제 어떤 인풋을 특정 아웃풋이 나오게 하는 인풋을 만드는, 그러니까 인풋을 리컨스트럭션 하는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웃풋이 나왔는데 인풋은 뭐였을까를 이제 재구현하는 그런 게 오토 인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요 한 장으로 논문의 내용이 정리가 사실은 되는데 일단 A부터 보시면 이제 X가 지금 요게 A가 대뇌라고 생각하면 X라는 이제 감각 정보가 오면
그게 이제 요 신경망 안에서 H1이 되고 또 이제 그 F2라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H2가 되고 H3가 되는데, 근데 원하는 아웃풋 타겟 그 tilde H3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tilde H3가 나오려면 어떤 인풋이 주어져야 했을까라는 거를 이 G3라는 오토 인코더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tilde H2가 되고, 그러니까 요 인풋이 주어졌어야 H3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연산을 해서 이제 H1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러니까 tilde H1이 있는 거고, 그러면 요 페어 와이즈하게 비교를 하면 그 에러 E1, E2, E3를 비교를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백프로포게이션하고 유사하게 아까 그리고 제네렉 그 알고리즘하고 유사하게 이제 액티비티 디퍼런스를 비교를 해서 이제 디퍼런스 타겟 프로포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타겟에 대한 어떤 그 디퍼런스가 프로포게이션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개념적으로는 요게 그 우리 뇌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B에 대한 게 있었는데 사실 요거는 제가 제대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접적으로 H3를 tilde 노란색 동그라미 요거를 그 직접 계산하는 게 어려우니까 뭐 이 H3 그러니까 파란색 동그라미인 H3에 대해서 오토 인코더를 적용해서 이제 H2 햅 H2를 만들고 이제 그걸 H2 그냥 파란색 동그라미 H2랑 비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주어져야 하는 어떤 아웃풋 타겟 노란색 동그라미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각각 레이어가 어떤 식의 파이링을 했어야 했는지를 오토 인코더 형태의 어떤 알고리즘이 구현된 이제 그 피드백 네트워크가 있다면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우리가 원하는 걸 러닝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개념 자체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혹시 나중에 읽고 이해해 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뇌에서 그러면 요거는 개념적인 거고 요거는 컨셉추얼한 거고 뇌의 어디 부위에서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 제시를 하셨는데, 일단 N-그래도 요걸 위해서 필요한 거는 첫 번째는 피드 포워드하고 피드백이 이제 그 같이 협응하는 인터랙션이 필요합니다. 코어퍼레이티브하게 이제 협응을 해야 되고 비교 컴페어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뉴럴 액티베이션 패턴을 디퍼런스를 또 계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 따라서 시냅스를 업데이트해야 되고, 요 세 가지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그게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저자분이 주장하시는 곳이 L5 피라미달 뉴런입니다. 그러니까 L5 피라미달 뉴런의 가장 큰 특징이 L5 피라미달은 L1에서 L6까지 쫙 뻗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그 축삭이 하나 지금 오른쪽 요 가장 가는 요 U자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요게 축삭인데 액선인데, 지금 요 뻗친 게 다 덴드라이트예요. 덴드라이트가 우리 그 콜티칼 컬럼에 쫙 다 뻗고 있어요. 그래서 L1에서도 정보를 받아들이고 L5, L4 쪽에서도 정보를 받아들여요. 근데 얘가 덴드라이트이 이제 쭉 하나 뻗은 게 있어서 이게 에피컬 덴드라이트라고 부르고, 요 소마틱 근처에 덴드라이트이 있는데 요게 두 개가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요 지금 동그라미 3, 4 이렇게 되어 있는 데에서 그 여기에 각가지 인터 뉴런들이 결합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이제 지금 저자가 말하는 거는 피드백 정보가 요 2번, 그러니까 이제 빨간색
이 피드백 정보예요. 그러니까 피드백 컴파트먼트가 있고 피드 포워드 컴파트먼트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인터 뉴런이 또 개입하기도 한다. 근데 이게 지금 하나의 장소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너렉 이런 알고리즘을 하려면 네거티브 페이즈, 포워드 페이즈, 네거티브 페이즈, 포워드 페이즈 이렇게 껐다 켰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우리 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드 포워드, 피드백이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공간적으로 뭔가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 L5 피라미달 뉴런에서 그리고 컬럼나한 구조에서 우리 뇌의 이제 피드백과 피드포워드 구조, 피드포워드 인포메이션이 시그리게이트 돼서 유입이 되고 썸메이션이 돼서 엑손에서 나간다 라는 거고요. 그 피드백, 그러니까 지금 이 2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요 빨간색 부분에서 어떤 인풋을 주면 그게 플래토 볼티지 디퍼런스 일으켜서 이제 그 밑부분 파이어링에 영향을 줍니다. 당연하겠죠. 덴드라이트니까. 그래서 그런 플래투 포텐셜 4번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피드백 그 액티비티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거는 스페큘레이션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백프로프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고, 제가 좀 놀랐던 이유는 요 L5 피라미달 뉴런이 공교롭게도 제가 그 예전에 소개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덴드라이틱 인테그레이션 티어리라고 해서 그 의식 이론하고도 상관이 있는 뇌 구조예요. 그래서 그 스위스였나? 독일의 그 무슨 라르쿰이시지? 하여튼 라르쿰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들이 연구하신 게 그 이제 요 L5 피라미달 뉴런이 어떤 살라모 코르티칼 네트워크의 되게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이거를 차단하면 이제 마취가 되거나 그러니까 의식을 잃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천히 말씀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금 왼쪽 A 피겨를 보시면 이제 A, C, B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A가 에이피칼 덴드라이트이고 C가 뭐였지? 뭐 하여튼 컴파트먼트고 B가 이제 베이절한 덴드라이트인데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이 C 부분이 이제 어떤 그 이 두 시그널의 인테그레이션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는지 혹은 여기서 그 밝혔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이 논문의 중추거든요. 그리고 이 CV, 요 중간 부위는 그 하이어 오더 살라무스에서 인풋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그 요 C 부분을 이제 그 어떤 그 얘를 이니빗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정보가 안 흘러가게 이제 리셉터를 쳐서 글루타메이트였나 하여튼 쳐서 막으면 그러면 얘가 정보 전달 안 돼서 의식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취를 하면 지금 B 피겨에 대한 얘기인데 레이저로 이 L1 부위 쪽을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자면 피드백 시그널인 거죠. 피드백 시그널을 주더라도 이제 마취를 시키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지를 않고 그래서 L5P 뉴런이 파이어링을 안 해서 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CD를 보시면 이제 정상적인 의식 상황에서는 L5P 뉴런이 살라무스에서 오는 시그널을 살라무스에 시그널을 주고 살라무스가 또 이제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L5P 뉴런들끼리도 피드백을 서로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지금 까만색 화살표가 살라무스가 요 C 컴파트먼트를 레귤레이트 하는 건데 정상적으로 피드백 시그널과 피드 포워드 시그널이 잘 어떻게 보면 뭐 에러 커렉션이 잘 되도록 해서 그런
커플링 존 감사합니다. 네, 커플링 존이 잘 그 작동하도록 해서 이제 우리의 정상적인 컨셔스니스 스테이트 유지가 되는데, 이제 마취를 하거나 뭐 슬립을 하거나 이제 이 커플링 존이 무너지면 피드백 시그널, 피드 포워드 시그널이 합쳐지지가 않아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그 L5P 뉴런이 파이링을 못해서 이제 모든 그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살라무스로 가는 인풋도 없어지고 다시 살라무스가 주는 피드백도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의식이 사라진다. 그게 실험적인 결과였고요. 이게 뭐 이건 스페큘레이션이 아니고 실험적 결과입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요런 여기서 이 커플링 존이 의식의 뭐 중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덴드라이트에서 그런 인테그레이션이 일어난다. 피드백, 피드 포워드가. 여기서 피드백, 피드 포워드라는 말은 제 생각에 안 썼어요. 그냥 컨텍스트 스페시픽, 피처 스페시픽 이렇게 얘기해서, 컨텍스트 스페시픽이라는 게 결국 맥락이라는 거니까, 백그라운드 얼리지니까 사실은 피드백인 거죠. 그리고 피처 스페시픽이 센서리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드 포워드인 거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한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 논문은 제 생각에 지금 아까 제가 소개한 논문보다 늦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서로 인용이 안 됐어요. 근데 되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실 얘기하는 게. 그래서 저는 되게 사실은 놀랐고,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티오리인데, 요 커플링 존에 대한 얘기를 주프리 힌튼 교수님도 똑같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뭔가 큐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뿌듯한 마음으로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사실 백프롭이나 이런 ANN은 러닝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는데, 근데 이 지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3, 4번 지금 여기 동그라미 3, 4번 요 빨간색과 파란색의 인터랙션을 차단하면,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멘탈 그 레프레젠테이션도 못하고 또 그냥 그 커그니티브 어빌리티를 모두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언컨셔스하게 된다는 거라서, 단순히 뭐 러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능하는데도 이러한 그 피드백, 피드 포워드가 연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백프롭과 유사한 그런 그 탑다운, 바텀업의 정보 교환과 비교, 상호 비교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것 같아요. 이 두 논문이. 그래서 나머지 논문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상세하게 소개할 일이 있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읽었습니다. 그 디테일을 좀 더 제가 잘 알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 이 글 자체는 읽기 쉬웠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 있으면 다들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연결주의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제 그 뇌에서도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구현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읽고 나니까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누가 뇌하고 실제 상관이 있어? 딥러닝이? 라고 물으면 있을 수도 있어 라는 답을 다들 하시기를 바라면서, 네,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그래서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그냥 잘 알려진 사실이었나요?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가지고, 특히 도현님이 그냥 알고 계시는 사실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아니요, 사실은 저도 전에 백프로퍼게이션이 이 바이올로지컬하게는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혼자서 계속 찾아봤는데 쉽게 뭔가 자료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뭐 이론적인 가설들이어서
뭔가 와닿지가 않고 사실 지금 이 이론 같은 경우도 뭔가 제가 원하는 부분을 짚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뭔가 바이올로지컬한 것들은 웬만해서 다 오티마이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최적화되는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가설을 세웠을 때는 대충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백프로퍼게이션 과정이 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은 저렇게 어떤 아키텍처 상에서 어떤 정보 처리 과정의 복잡성이 늘어나는 게 그렇게 매력적인 가설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조금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그럴듯한 것 같아서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 논문 두 개를 같이 읽어보고 정말로 두 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좀 보면은 되게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네. 이게 그 지금 요 다음 논문 요거는 그 이 지금 제가 소개한 지금 여기 단계 그러니까 그 실험 논문이 하나 있고 그 리뷰 논문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에 대한 그 자기 이론에 대한 좀 퍼스펙티브 혹은 리뷰 논문이 있어서 요게 아마 지금 요 논문이 제 생각에 리뷰 논문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 논문은 셀인가 뉴런에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도 되게 근데 그 좀 막 구체적으로까지 얘기 안 하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인테그레이션 일어난다. 그거는 사실은 뭐 실험적으로 증명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막았더니 정보 전달이 차단돼서 의식이 죽더라.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여기 인테그레이션이 중요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라서 한번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가려운 데를 팍팍 긁어주진 않아요. 그 정도 그거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되게 관심이 많고 어쨌든 탈라모 코르티칼 네트워크가 그 어떤 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뉴럴 베이시스인 건 맞을 것 같고 그걸 메인테인하는 기전 중에 이제 하나가 이런 컴파트먼트 이제 뉴러널 그 커플링 존이라고 말한 요 부위인 것 같고 거기서 어떤 연산이 실제로 일어나고 정말 피드백 피드포워드로 뭔가 조절이 되고 하는지는 정말 뭐 백프롭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는 앞으로 밝혀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 사실 자체는 그 아주 뭐 오래된 얘기는 아니라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될 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머릿속으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나름의 가설을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에너지 메타볼리즘적으로 되게 옵티마이즈 돼야 되고 정말 최적화되어야 하니까 뭔가 메타볼리즘이나 그런 에너지 대사랑 관련이 깊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게 뉴런들 사이의 네트워크도 네트워크인데 실제로 네트워크가 보상을 받는 건 전체 시스템, 뭐 손이나 발, 우리의 뭐 근육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을 해서 이제 보상이나 그런 걸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 더 많이 일한 애들한테 더 많은 그 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 뭐 제 머릿속에 있는 1번 뉴런이 제가 지금 뭐 배부른 상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 100만큼의 일을 했고 2번 뉴런이 한 50밖에 일을 안 했으면 걔네들은 지금 뭔가 부족한 상태니까 에너지를 서로 이제 나눠 먹어야 될 텐데 이제 100만큼 일한 이한테 더 주고 싶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말이 안 되는 이론인데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그 정보 처리 관점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이 발생한다기보다 메타볼리즘 관점에서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거는 뭔가 말이 안 애들만의 돼. 이론에서 따지자면 네네. 맨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도화, 그러니까 매핑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발생 과정에서는 그런 프루닝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체 네트워크에 기여를 하지 않는 그냥 리던던트한 시냅스가 이제 없어지거나 뉴런이 죽는 거, 그거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생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발달이 끝난 이후에는 그런 식의 그런 플라스티시티가 일어날까? 는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뭔가 뉴런이 밥을 안 주면 죽을 텐데 그렇죠. 죽진 않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입니다. 근데 그 발생 과정에서는 죽일 수 있죠. 음. 근데 재밌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지금 그 계산주의 마음이론 CMT였나요? 네, 거기서 CTM인가요? CTM. 네, 그죠. 컴퓨테이셔널 티어리 오브 마인드니까 CTM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되게 뭔가 맞는 이야기 같고 뭔가 그럴듯한데 그러면 이제 뭔가 CTM을 통해서 우리 브레인을 되게 비슷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뭐 딥러닝 아키텍처나 뭐 여러 가지 인공지능 이제 프로그램들은 실제 뇌랑 너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 뉴런이나 퍼셉트론의 그냥 그 로컬한 차이도 그렇고 글로벌한 어떤 스트럭처의 차이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성장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차이가 많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이제 튜닝이 돼 있냐 예를 들어 물리적으로 돼 있으면은 우리 뇌의 모양이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고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인데 지금 이제 CTM에서 다루거나 딥러닝 아키텍처는 그냥 이제 가상의 GPU 내에서 발생하는 거다 보니까 걔네들 사이에 피지컬한 오티마이제이션은 고려하지 않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과정에서 백프로피게이션을 어떻게 실제로 바이올로지 시스템에서 발생하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최적화 과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좀 규명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네, 옵티마이제이션, 되게 디테일한 옵티마이제이션이 실제 우리 브레인에서는 발생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되는 과정에서 뭔가 우리의 의식도 굉장히 깊게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되게 매력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뭔가 요 부분을 다룰 때 그냥 그러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의 바이올로지컬한 요런 그라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뭔가 어썸션이 되게 그러니까 많은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일단 커넥티비즘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 사실 제가 또 그 딥러닝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러니까 잘 알고 뭐 히스토리를 잘 알고 이런 건 아니지만 백프로파게이션이 가장 그나마 옵티멀한 메커니즘이다라는 어썸션이 또 그러니까 그 레이어가 또 깔리고 그러니까 그런 어썸션들이 뭔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네, 뭔가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논문에서 좀 잘 다뤄주긴 할 것 같네요. 논문을 한번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에러 랜드스케이프에서 내려가야 되는 거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 물론 뭐 연결주의 자체가 틀렸다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 이제 그냥 뉴로사이언스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탑다운 바텀업이 그 있는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음.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 바텀업 정보로 우리가 뭔가 perceive 하기도 하고 탑다운으로 expectation 해서 뭔가 이미저리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뭔가 착각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탑다운 시그널, 바텀업 시그널이 있는 건 맞는데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는 완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말한 요 논문에서 주장했던 건 그게 여기서 인테그레이트 될 거다. 뭔가 컴페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어떤 식으로 컴페어 되는지는 그냥
스페큘레이트만 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아무 얘기도 안 했고 사실은 그냥 몇 가지만 정말 그냥 되게 베이그하게 얘기했고, 근데 그런 컴패리즌이 탑다운 바텀업 컴패리즌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다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둘을 비교해야 해서 이제 피드 포워드가 잘 작동하게끔 하는 과정이 우리의 발달 과정이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러닝을 해서 이제 컨셉을 배우고 그런 그 저기 세상을, 그러니까 맨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 시각을 잘 못 쓰다가 점점점 잘 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러닝 과정이 수반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메커니즘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얘기인 거죠. 네,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좀 이런 서브스트레이트 속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좀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한 시스템이 이제 최적화가 돼 있고 에볼루셔너리하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진화를 해왔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어서 뭔가 약간 요런 어프로치가 최선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논문 발표를 해주신 거 들으면서 뭔가 아마 지금 상태로선 최선이고 뭔가 되게 멋진 발견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제 백프로파게이션도 결국 우리가 그러니까 옵티멀하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메커니즘이고, 그 딥러닝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에 대해서도 완벽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 구상을 해본, 구상을 한, 이렇게 표현 일단 해볼게요. 구상을 해낸 메커니즘이 뭔가 그러니까 최적화된 상태일 것이다라고 두고, 그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에서 이거와 비슷하게 돌아가는 바이올로지컬 메커니즘이 있지 않을까? 요 어프로치보다 좀 더 다이렉트한 어프로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요. 네. 뭐 글쎄요, 어쨌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플라우시블 하다고 얘기하니까, 임플라우시블 하다는 얘기보다는 이게 더 그냥 이렇게라도 되지 않을까? 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임플라우시블 하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한 티슈나 이런 거에서 뭔가 러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메타피지컬하게 얘기하는 뭔가 로직이나 매스메릭스나 이런 것들이 바이올로지적인 티슈에서 구현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신기한 일이고, 진화적으로 사실은 어색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가 그 바이올로지컬한 티슈 속에서 구현이 된다는 게 되게 그러니까 정말 생존에 필요하지 않는다면 어색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백프로퍼게이시 수학적으로 뭐 얼마나 가장 최선인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더 빠르게 내려가는 그 에러 랜드스케이프 내려가는 뭔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에러 랜드스케이프를 내려가는 방법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다. 근데 그게 백프로퍼게이션 너무 쓸모 있는, 너무 효과적인,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 티슈에서는 구현하기는 너무 효과적인, 그리고 그 어려운 방식이고, 예를 들어 뭔가 이동하는 데는 바퀴가 최고인데, 근데 바퀴를 바이올로지컬리 구현 못했잖아요. 바퀴가 없고 그냥 우리는 그냥 그 막대기 가지고 뛰잖아요. 다리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선인가라고 물으면 최선은 아닌 건데, 근데 뭐 진화적으로 그렇게 되게끔, 그러니까 바퀴가 만들어지기는 좀 어려운
또 뭔가 버서타일하지 않아서 뭐 이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바퀴가 안 생겼다. 이게 그런 비유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뭔가 최선은 있긴 있을 텐데, 근데 바이올로지적으로는 이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 논문 초점은 그럼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이 딥러닝의 이 러닝 메커니즘이 일단 바이올로지컬하게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게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이 약간 비교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 뭐 그러니까 같. 프롭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네. 근데 그런 가능성을 탐구해 본 거죠. 이런 식으로 음. 하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어프록시메이시 되지 않을까 우리 뇌에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